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세상이 참 그쵸. 네. 오늘은 55쪽 경계 보겠습니다. 경계. 우리가 얘기하는 경계는 지표면 위에 설치된 담장 같은 경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면 위에 그려진 경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면 위에 그려진 경계. 여기 토지를 옆에서 본 겁니다. 토지를 옆에서 본 건데 이쪽은 100번지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요. 이쪽은 101번지 토지, 소유자는 을입니다. 이때 100번지 토지와 101번지 토지를 이렇게 구분하는 담장이 있을 겁니다. 담장. 요 경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표면 위에 설치된 경계라고 해서 지표상의 경계라고 부릅니다. 지표면 위에 설치된 경계라고 해서 지표상의 경계라고 불러요. 이 토지를 측량을 통해서 도면이 그립니다. 지적도나 임야도의 그림을 그립니다. 이쪽은 100번지 토지, 이쪽은 101번지 토지,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도면 위에 토지를 그리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측량이라고 하죠. 이때 하는 측량을 평판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이 평판 측량을 통해서 이 두 필지 토지가 도면 위에 그려지게 돼요. 이때 이 경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도면 위에 그려진 경계라고 해서 도면상의 경계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지표면 위에 설치된 경계에 적용되는 법률은 민법이에요. 민법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이 상린관계 민법에서 하셨죠? 상린관계 서로 이웃인 관계에서 적용되는 거라고 해서 상린관계라고 부릅니다. 이웃산 서로 상자의 이웃이에요. 215조부터인가 215조부터 244조까지 요 민법 215조부터 244조까지 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민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법의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이 지표상의 경계에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도면상의 경계에 적용되는 법률은 공간정보법이에요. 그럼 이 민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민법을 일반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해서 일반법이라고 부릅니다. 민법에서 하셨을 거예요. 일반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일반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정보법은 토지 정보와 관련된 특별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해서 특별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민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간정보법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경계는 바로 이 경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민법에서의 경계는 이 경계를 얘기하는 거겠지만 우리 공시법령에서 얘기하는 경계는 바로 이 경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거를 생략해서 경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계. 그래서 도면상의 경계를 우리는 줄여서 경계라고 불러요. 민법 시간에서는 요걸 얘기할 테고 우리 공시법령 시간에서는 요 경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표상의 경계가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그려질 거니까 여기에 정확하게 그려질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시간이 10년, 20년, 30년이 흘러가 버리면 담장을 무너졌다가 다시 설치하는 경우가 반복이 될 겁니다. 또한 이 도면 위의 경계도 분할과 합병이 반복이 돼요. 그러면 10년, 20년, 30년이 흘러가면 요 경계가 가끔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담장이 무너졌다가 다시 설치되고 그리고 도면 위의 경계도 분할과 합병이 반복이 되다 보면 지표상의 경계와 도면상의 경계가 가끔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치하지 아니할 때 어느 경계를 기준으로 어느 경계를 고쳐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어느 경계가 기준이 될까요? 도면상의 경계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도면상의 경계는 특별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지표상의 경계는 일반법이 적용이 되는데 우리 헌법 이론상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특별법이 적용되는 도면상의 경계가 일반법이 적용되는 지표상의 경계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계를 기준으로 이 경계를 고쳐야 됩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도면상의 경계가 우선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도면상의 경계가
위조가 되었다든지 또는 변조가 되었다든지 또는 허위로 작성이 됐다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까지 도면상의 경계가 우선될 수는 없겠죠. 맞아요. 이때 한해서 지표상의 경계가 우선이 되는 겁니다.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요 도면상의 경계, 이게 경계인데 요것들이 경계들인데 이 경계들이 만나는 점이 있을 겁니다. 경계들이 만나는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경계점이라고 불러요. 이걸 경계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계점 간에 최단거리가 바로 우리 도면상의 경계입니다. 경계점 간의 최단거리.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이 경계점이 될 텐데요. 이 경계점 간의 가장 짧은 거리를 경계라고 이렇게 개념을 짓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계점 간의 최단거리가 경계라고 한다면 이건 곡선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곡선이 되면 최단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경계는 직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경계직선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도면상의 경계는 직선이 될 수밖에 없다면 실제 지표상의 경계를 정확하게 아주 딱 들어맞게 그려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표상의 경계는 곡선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도면상의 경계는 절대로 곡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경계점 간의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직선이 돼야 돼요. 따라서 이 도면상의 경계는 지표상의 경계의 실제 형태대로 그려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경계는 토지가 설령 동그란 원형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아주 작은 직선들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직선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도면상의 경계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절대로 곡선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개념과 관련해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경계는 선이기 때문에 면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경계는 불가합니다. 뭐 하는 것이? 나누는 것이. 면적이 있어야지만 경계를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계는 직선이기 때문에 선에 불과한 것이고 선은 넓이가 없어요. 따라서 경계는 쪼갤 수가 없습니다. 이를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경계는 선이기 때문에 면적이 없고 면적이 없기 때문에 쪼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를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요 경계는 예를 들어서 축척이 600분의 1로 축소해서 그려 넣습니다. 그런데 또 한 장의 도면이 존재하는데요. 또 한 장의 도면 위에는 예를 들어서 3000분의 1로 그렸습니다. 그럼 이건 대축척의 도면이 될 테고 소축척의 도면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필지 토지가 두 장의 도면 위에 그려져 있는데 요 경계와 요 경계를 비교하면 어느 경계가 좀 더 정밀하게 그려지겠습니까? 대축척. 왜요? 좀 더 크게 그렸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어느 경계를 우선해야 되겠습니까? 이 경계와 이 경계를 비교할 때 어느 경계가 우선이 돼야 되겠습니까? 대축척의 도면 위에 그려진 경계가 우선이 돼야 될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축척은 종대. 종은 따를 종자고 대는 대축척이에요. 그래서 이 경계는 서로 다른 축척의 도면 위에 경계가 그려졌을 때는 당연히 대축척을 따라야 됩니다. 왜? 정밀할 테니까. 이걸 축척 종대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축척은 대축척을 따라야 된다는 원칙. 왜? 더 정밀할 테니까. 이를 축척 종대의 원칙이라고 부르고요. 하나 더. 여기 인접토지 소유자 갑과 을이 합의를 통해서 요 담장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합의를 통해서 옮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갑과 을이 지적소관청에 가서 요 경계를 멋대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느냐? 이렇게 갑과 을이 멋대로 옮길 수가 있느냐?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도면을 관리하는 자는 누굽니까? 지적소관청이죠. 따라서 도면을 멋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굳이 이렇게 옮기고 싶다고 한다면 지적소관청에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한 다음에 지적소관청이 결정하고
지적소관청이 옮기는 겁니다. 갑과 을이 멋대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경계는 한번 결정이 된다면 인접토지 소유자가 멋대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움직이고 싶다면 지적소관청에 신청을 해야 된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경계는 인접토지 소유자가 멋대로 움직일 수는 없다. 움직이지 못한다는 원칙. 경계 부동성의 원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계는 인접토지 소유자가 멋대로 옮길 수 없다는 원칙. 옮기고 싶다면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되고 신청을 통해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해야 되고 지적소관청이 옮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경계 부동성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이러한 내용들이 개념과 관련해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책을 보시면 55쪽에 경계가 나와 있는데요. 경계는 첫째 줄 보시면 직선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직선. 경계는 두면성의 경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두면성의 경계는 경계점 간의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직선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거기 넷째 줄 보시면 경계점이란 이런 문구 있습니까? 경계점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 굴곡점은 뭐냐면 경계점은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꺾여 있죠. 꺾여 있죠. 이걸 굴곡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꺾여 있다고 해서 굴곡점이라고 불러요. 점으로서 거기 옆에다 쓰셔요. 굴곡점으로선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의 형태로 등록되거나 도의 형태로 등록되거나 쓰셨어요? 그 옆에다가 쓰셔요. 지금 이 교재는 공간정보법이 개정이 되기 한참 전에 나왔던 표현이에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표현은. 그런데 이 공간정보법이 개정이 되면서 경계점에 관한 개념을 다르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정 전의 표현이니까 현재 공간정보법의 표현대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해 형태로 등록하거나 도해는 그림이란 뜻입니다. 그림으로 쓰셨나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이렇게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옆에다 쓰셔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쓰셨습니까? 좌표 형태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등록하는 그 다음에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의 교차라고 되어 있죠.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의 교차 이런 문구 있습니까? 이거 가로친 다음에 없애주셔요. 이건 결국은 좌표값이라는 건데 여기 x좌표가 있고 y좌표가 있을 때 x좌표, y좌표가 있을 때 이게 경계점이죠. 맞습니까? 이 경계점, 여기 경계점이 될 텐데 여기 x좌표, y좌표가 있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 좌표 형태를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평면, 직각, 종선, 횡선이 만나는 점,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좌표값을 여기 보시면 여기 x좌표, y좌표, 평면, 직각, 종선, 횡선이 만나는 수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건 옛날 표현이에요. 지금 표현은 그냥 좌표값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좌표값. 그래서 교재에 옛날 표현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옛날 교재, 옛날 공간정보법이 개정되기 전의 용어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현재 법률의 용어대로 출제가 되니까 정확하게 좀 표현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경계점이란 지적분배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도해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이렇게 돼야지만 정확한 표현인데요. 나중에 요약집 보시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 설정에 관한 원칙, 경계 국정주의. 경계는 국가가 정해야 된다는 원칙이 경계 국정주의겠죠. 왜 국가가 정해야 될까요?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정해야 될 겁니다. 경계 직선주의 설명했고, 경계 불가분의 원칙 설명됐고, 축척 종대의 원칙, 경계 부동성의 원칙 다 설명이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출제합니다. 다음 중 경계 설정에 관한 원칙이 아닌 것은 이런 형태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지상 경계의 결정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험에 무조건 출제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토지를 옆에서 본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100번지 토지고 이쪽은 101번지 토지고요. 갑소유 토지고 을소유 토지입니다. 그리고 담장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을 텐데요. 이 담장을 민법에서는 담장이라고 표현하고요. 우리 공간정보법에서는 구조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민법에서는 담장. 상린관계에 적합한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담장. 상린은 서로 이웃인 관계니까 이웃 사이에서는 담장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우리 공간정보법에서는 담장이라는 표현보다는 구조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두 필지 토지가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그려지게 될 겁니다. 보통 평판 측량 또는 전자평판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측량을 통해서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쪽은 100번지, 101번지. 이때 100번지와 101번지 토지 구조물이 있을 텐데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그려야 될지 1번, 여기를 기준으로 그려 놓아야 될지 2번,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다가 그려 놓아야 될지 3번. 이게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넓이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기준으로 여기다 그려 넣게 되면 누구에게 유리합니까? 을에게. 그렇죠.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다 그려 넣게 되면 누구에게 유리합니까? 갑에게.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그려 놓는 것이 합리적이냐? 가운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이건 상식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우리 민법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 보면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민법에. 이 담장은 인접토지 소유자가 절반씩 소유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인접토지 소유자가 절반씩 소유한다라는 민법의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도면 위에 그려 넣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까? 2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도면 위에 그려 넣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구조물의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 구조물이 갑이 단독으로 소유한다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그려 넣을 수밖에 없습니까? 이게 갑이 이 구조물을 담장을 단독으로 소유한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갑 소유 토지니까 갑이 설치한 겁니다. 갑이 설치한 거니까 이게 갑 소유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경계가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까? 3번. 그렇겠죠? 만약에 이 구조물의 소유권이 을이 단독으로 소유한다면 그때는 이건 을이 설치했다는 뜻이고 을이 설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부분이 을 소유이기 때문에 을이 설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경계가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까? 1번. 이때는 1번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겁니다. 이걸 우리 공간정보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칙은 중앙을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되지만 소유자가 다를 때는 소유자가 다르다는 얘기는 이 경우는 소유자가 둘 다 갑과 을이죠. 맞아요. 그런데 소유자가 다르다는 얘기는 갑이 단독 소유한다든지 을이 단독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중앙이 아니라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원칙은 중앙을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되지만 특정인이 단독 소유한다면, 즉 소유자가 다르다고 한다면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얼핏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되셨죠? 네. 두 번째.
이쪽은 100번지 토지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이쪽은 101번지 토지고 소유자는 을이에요. 이때 여기 보통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왜 설치하느냐면 비가 많이 내리면 이게 무너지죠.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시멘트를 발라 놓는다든지 아니면 철망으로 엮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그러면 이 경우는 100번지 토지와 101번지 토지를 도면 위에 그릴 때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도면 위에 그려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만약에 여기를 기준으로 그리게 되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여기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만약에 여기를 기준으로 경계를 그리게 되면 이때도 여기 무너지고 여기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가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무너지지 않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여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경계가 그려져야 됩니다.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디? 3번.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원칙에 해당이 되고 만약에 이 구조물을 누가 설치했느냐면 갑이 설치했습니다. 그때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경계가 결정이 되겠지만 만약에 이 구조물을 을이 설치했다면 여기를 기준으로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만약에 요만큼은 갑이 설치하고 요만큼은 을이 설치했다면 여기를 기준으로 경계가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하단부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되지만 이때도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래서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간의 높은 부분, 낮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된다고요? 하단부. 이유는 무너지지 않는 부분이니까.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권에 따라서 경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여기는 100번지 토지가 될 테고 갑소유입니다. 여기는 101번지 토지가 될 테고 이거는 고속도로예요. 을소유입니다. 이때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도 여기가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물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왜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돼야 되냐면 이건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속도로일 때는 도로공사, 국가하천일 때는 국가, 지방하천일 때는 시도지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돼야 되느냐? 이때도 하단부를 기준으로 경계를 결정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하단부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돼버리면 요 갑이 요 부분을 관리할까요? 안 할까요? 자발적으로 안 합니다.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낙석 같은 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는 요 도로공사가, 즉 이게 고속도로일 때는 도로공사가 또는 하천일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기까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기까지 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상단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절토된 토지라고 불러요. 절토. 토지를 깎았다라는 뜻입니다. 토지를 깎아서 도로나 강이 만들어졌을 때는 상단부를 기준으로 경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관리하는 기관이 여기까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바다인데요. 여기는 썰물대. 그리고 여기는 밀물대. 밀물을 뭐라고 그러냐면 최대 만조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강이라고 한다면, 이게 바다가 아니라 강이라고 한다면 최대 만수위라고도 부릅니다. 비가 많이 오면 강물이 위로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강이나 바다의 경우예요. 그렇다면 이 토지와 이쪽 바다나 강의 경계를 여기로 삼아야 되느냐, 여기로 삼아야 되느냐, 여기로 삼아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쪽은 100번지 토지, 이쪽은 바다나 또는 강이라고 한다면 101번지 토지. 이렇게 됐을 때 경계를 어디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여기나 이쪽을 경계를 기준으로 삼게 되면요. 이쪽이 바다가 됐다가 토지가 됐다가 바다가 됐다가 토지가 됐다가 이게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 관리가 안 돼요. 따라서 어디를 경계로 삼아야 되냐면 항상 토지인 부분을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바다일 때는 최대 만조위, 강일 때는 최대 만수위. 즉 물에 잠기지 않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가 결정이 돼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럼 이때도 소유권에 여기 보시면 요것도 여기 갑소유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어디를 경계로 삼겠습니다. 여기. 그렇죠. 만약에 이 부분이 을소유라고 한다면 어디를 경계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여기. 이 부분은 갑소유고 여기는 을소유라고 한다면 어디를 경계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여기. 따라서 이 경우도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다라고 한다면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될 수 있습니까? 바다라고 한다면. 이쪽은 소유자가 있겠지만 이쪽은 소유자가 없죠. 바다일 때는. 따라서 이때는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다일 때는. 왜? 이쪽은 소유자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는 최대 만조인데요. 여기 제방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여기 흙으로 메꿨습니다. 그러면 제방은 지목이니까 토지란 뜻이죠. 맞아요. 제방은 지목이니까 토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경계를 삼아야 될지 여기를 기준으로 경계를 삼아야 될지 또는 여기를 기준으로 경계를 삼아야 될지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게 바다니까 최대 만조위를 기준으로 경계를 삼게 되면 이 부분이 뭐가 돼버립니까? 토지. 이게 토지가 된다면 이 부분을 사용하려는 자가 꼭 나타납니다. 이 부분이 급경사. 그렇죠. 그럼 사고가 자꾸 발생을 해요. 따라서 이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공간정보법은 여기를 기준으로 토지와 바다의 경계를 삼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방이 설치가 됐을 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를 삼는다고요? 여기 바깥쪽 어깨라고 불러요. 바깥쪽 어깨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되는 것이지 최대 만조위나 안쪽 어깨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도 바다니까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겠죠. 따라서 이때도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쪽은 소유자가 없을 테니까. 얼핏 이해가 되셔요? 되시죠? 네. 그러면 책을 좀 보시면 55쪽을 보시면 지상경계 결정 나와 있고요. 한 페이지 두째 줄을 한번 먼저 보죠. 다만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기업과 디귿에도 불구하고 즉 기업과 디귿은 무시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하는 경우는 세 가지예요. 양쪽에 다 소유자가 있을 때만 요 세 가지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박스를 보시면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되는 게 원칙이죠? 중앙. 왜? 그것이 공평하니까. 그렇죠. 다만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2번, 니은번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간의 높낮이가 있는 경우 그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된다고요? 하단부. 왜요? 무너지지 않는 부분. 그렇겠죠. 그 다음에 3번 도로, 국어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도로, 국어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 절토됐다는 얘기는 땅이 파였다는 뜻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도로가 설치가 되면 여기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빼낼 수 있는 여기 홈을 이렇게 만들어 놓죠. 배수구.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절토됐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여기 맨 하단부 아니면 여기 어디라고요? 가장 상단부. 왜? 거기까지 관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4번 토지가 해변 또는 수변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뭐라고 자꾸 출제하느냐면 평균 쓰면 이렇게 출제합니다. 평균이 아니라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을 보시면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안쪽 어깨 부분이 아니라 바깥쪽 어깨 부분. 바깥쪽 어깨 부분. 그 다음에 거기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의 결정 나와 있는데요.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게끔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험에 이것도 정말 잘 나오죠. 이것 좀 보겠습니다. 이건 100번지 토지고요. 이 토지 위에 이렇게 지상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갑이 지금 이 건물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100번지 토지를 둘로 쪼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계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쪽 100번지, 100의 1번지 이렇게 분할을 해서 경계를 결정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렇게 경계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경계를 결정해 보면 요 갑의 주소지는 100번지일까요? 100의 1번지일까요? 네? 잘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경계를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상 건축물을 걸게끔 경계를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갑의 사익을 위해서. 그런데 갑의 사익보다 더 중요한 공익이 있다면, 갑의 사익보다 더 중요한 공익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결정을 해야 돼요. 갑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예외적으로 갑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공익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익을 표현하고 있는 게 우리 공간정보법은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두 번째, 공공사업.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 네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서. 도시군 관리계획서. 이러한 문구가 나오면 지상 건축물을 걸게끔 경계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외워두시죠. 확공도선. 이렇게 외워두십니다. 확공도선. 워낙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게끔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상 건축물을 걸리지 않게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 두 번째, 공공사업.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 네 번째, 둘째 줄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서. 이런 문구가 나오면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경계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확공도선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워낙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거기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뒤따르는 지목이 있습니다. 공공사업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8개의 지목이 뒤따라 나와요. 뭐가 있을까요? 철, 제, 천, 구, 유, 수, 하, 도. 이거 좀 외워두십니다. 공공사업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반드시 뒤따르는 지목이 있어요. 이 지목의 공통점은 뭘까요? 공공성이 강한 지목이 될 겁니다. 철제, 전구, 유수, 학도. 여기다가 묘지 같은 거 집어넣고 틀린 지문으로 만듭니다. 8개 꼭 외우셔야 돼요. 철은 뭘까요? 철도용지. 제는 제방, 천은 하천, 구는 국어. 이 국어는 또랑 구자와 또랑 거자를 써서 또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는 유지, 수는 수도용지, 학, 학교용지, 도는 도로. 절제, 전구, 유수, 학도 꼭 외워두십니다. 이거 계속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지상 경계점 표지의 설치 후 분할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를 분할할 때는 정확하게 분할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토지를 둘로 나눌 때는 정확하게 나눠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측량이 필요합니다.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지상 경계점에 이렇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돼요.
지상 경계점에 여기다가 표석을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 요게 설치돼야지만 측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 정확하게 분할해야 되고, 정확하게 분할하기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하고,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지상 경계점에, 지표상의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지만 정확하게 측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기역부터 거기 비읍까지 공통된 단어가 나올 텐데 뭐일까요? 분할. 분할입니다. 그래서 기역에도 분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니은에도 분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디귿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책이 좀 잘못 쓰여진 건데 다시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그 다음에 미음도 분할하는 경우, 그 다음에 비읍도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고요. 법조문에. 그 다음에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 분할이 포함된 개발 행위 허가 등을 받아서 분할하는 경우, 이렇게 법조문에는 분할이라는 단어가 다 있습니다. 나중에 요약집 받으시면 거기서 확인을 하실 거예요. 책을 좀 잘못 쓰신 겁니다. 그래서 분할할 때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다음에 정확하게 측량을 통해서 분할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분할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면 정답인 겁니다. 책이 좀 잘못 쓰여진 거지만 나중에 요약집을 보시면 확인을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기억을 보시면 토지의 지표상의 경계는 뚝, 담장, 구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지표상의 경계는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표상의 경계. 이것도 지표상의 경계에 관한 내용이지만 출제가 자주 돼요. 5개 지문 중에서 정답으로 출제되지는 않지만 5개의 지문을 구성하는 내용으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니은을 보시면 지적소관청 밑줄, 밑줄 쳐져 있습니까? 네. 지적소관청 밑줄,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밑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밑줄.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나오는데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꼭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대한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게 표시돼야 되겠죠. 따라서 소재와 지번은 이름표 역할을 수행하니까 반드시 기록되어야 됩니다. 소재 지번은. 그 다음에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입니다. 따라서 경계점과 관련된 정보가 등록이 될 텐데요. 경계점과 관련된 정보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정보가 뭘까요? 경계점 좌표값입니다. 따라서 좌표값이 존재한다면 좌표값도 등록해야 됩니다. 문제는 좌표값은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있을 때만 등록하는 겁니다. 없을 때는 등록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옆에다가 두 문자를 써놓고 외우셔야 됩니다. 위설, 지목, 사파, 종이. 이게 법조문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책은 법조문 순서대로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위설, 지목, 사파, 종이. 위설은 뭘까요? 위치 설명도. 지목은 뭘까요?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그 다음에 사파는 사진 파일. 종이는 종류 및 위치. 위설, 지목, 사파, 종이. 이렇게 외우십니다. 법조문 순서대로. 책의 순서대로 외우셔도 돼요. 위설, 지목, 사파, 종이. 꼭 외우셔야 합니다. 소재, 지번, 좌표값이 있을 때는 좌표. 그리고 위설, 지목, 사파, 종이. 이렇게 외워두셔야 되고요.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표값이 있는데요. 좌표값. 이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로 표시. 이게 좌표값이에요. 이 좌표값은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고 땅값이 아주 비싼 지역. 땅값이 아주 비싸기 때문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분쟁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경계점과 경계를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 지역에서만 좌표값이 존재합니다. 그 지역은 두 군데예요.
좀 외워두시면 좋을 텐데, 첫 번째, 지적, 확정, 증령, 시행, 지역. 두 번째, 축적, 변경, 측량, 시행, 지역. 이 지역에서는 좌표값이 존재합니다. 모든 토지마다 좌표값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과 축적, 변경, 측량, 실시 지역에서만 이 좌표값이 존재합니다. 다른 지역에는 없어요. 워낙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다음에 면적을 보겠습니다. 면적. 뒤에 다 나와요. 다시 반복하기 위해서 쓴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0번지 토지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갑이 될 테고요. 100번지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 100번지 토지를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등록하고자 합니다. 측량을 통해서, 그 전에 이 100번지 토지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이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한 1km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낮은 부분과 높은 부분이 구분이 안 돼요.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아주 높은 지역에서 내려다 보게 되면 높은 부분, 낮은 부분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 같은 거 보면 여기는 좀 진한 색으로 표현하고 여기 옅은 색으로 표현하죠.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러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보이는 모양은 바로 이 모양이 보일 겁니다.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이 구분이 안 되니까 바로 요렇게 보일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요 모양이 100번지 토지는 요 모양이 보인다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다보게 되면. 그러면 이 모양을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그리는 겁니다.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그리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평판 측량이라고 불러요. 평판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저 토지의 그림을 그려 넣는 겁니다. 일정한 비율로 축소해서. 요즘은 이 평판에 전자기능이 붙어있는 평판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이를 전자평판이라고 부릅니다. 전자평판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저 토지를 그려 넣는 겁니다. 경계를 그려 넣는 거예요. 이거 얼핏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전자평판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이 토지가 경계가 그려지게 되면 요 안의 넓이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요 안의 넓이.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전자 면적 측정기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전자 면적 측정기를 사용해서 요 면적을 구합니다. 이 전자 면적 측정기는 이렇게 생긴 기구예요. 테니스 라켓처럼 생겼습니다. 이러한 전자 면적 측정기를 통해서 여기서 면적을 측정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면적을 측정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토지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모양을 전자평판 측량이나 평판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그려놓고 그려놓은 다음에 그 도면 위에서 전자 면적 측정기라는 기구를 사용해서 면적을 측정해냅니다. 그래서 면적이 구해져요. 또는 이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 토지 이쪽에 X축을 설치하고 이쪽에 Y축을 설치하게 되면 이게 맞아요. 이쪽은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래프와 다릅니다. 이쪽이 Y축, 이쪽이 X축이에요.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가 0,0이 될 테고 이 경계점이 뭐로 표시가 될까요? X좌표와 Y좌표로 표시되겠죠. 맞습니까? X좌표, Y좌표로 표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x좌표, y좌표를 구하는 측량을 뭐라고 부르냐면 경위 측량이라고 불러요. 경도와 위도를 재는 기구를 사용해서 측량한다고 해서 경위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경위 측량은 좌표값을 수집하는 측량이에요. 경은 경도, 위는 위도, 의는 기구 의자입니다. 기구라는 뜻을 가진 한자고요. 이 경위를 사용해서 경도와 위도가 만나는 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경도와 위도가 뭔지는 아시죠? 지구본을 보시면 가로로 그어져 있는 선이 위도, 세로로 그어져 있는 선이 경도. 그 경도와 위도가 만나는 점이 바로 좌표값이에요. 좌표값. 그래서 경도와 위도를 구하는 기구를 사용해서 측량한다고 해서 경위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경위 측량이 구체적인 내용은 알 필요가 없어요. 그건 기술자들이 아는 거니까. 경위 측량을 통해서 무엇이 구해지느냐면 x좌표와 y좌표 값이 구해집니다. 경위 측량을 통해서 여기 x좌표와 y좌표 값들이 구해지게 돼요. x좌표, y좌표. 그러면 x좌표, y좌표 값이 이게 뭐냐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건데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경계점의 좌표값이 등록이 되면 그 좌표값을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을 합니다. 컴퓨터에 입력을 한 다음에 면적을 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돌려버리면 컴퓨터가 알아서 좌표값을 가지고 면적을 계산해 버립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고 불러요. 이 좌표 면적 계산법을 사용해서 면적을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전자 면적 측정기를 사용하는 방법, 좌표 면적 계산법을 사용하는 방법. 어느 것이 더 정밀할까요? 이쪽이 훨씬 정밀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 면적 측정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어떠한 측량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전자평판 측량 또는 평판 측량. 좌표 면적 계산법은 어떠한 측량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경위 측량.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틀렸었던 문제입니다. 요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면적이 아주 정밀하게 구해지겠죠. 숫자로 컴퓨터가 계산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도면 위에서 눈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이 기구를 사용해서 도면 위에서 눈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자면적 측정기를 통해서 면적을 측정할 때 대축척 도면과 소축척 도면을 비교를 해보면 어느 쪽 도면에서 면적을 측정하는 게 정밀할까요? 네? 이쪽이 더 정밀하겠죠. 그래서 이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도면의 측축척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축척에서 면적을 측정하면 보다 정밀할 테고 소축척 도면 위에서 면적을 측정한다면 정밀도가 조금은 떨어질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개념과 관련해서 출제가 되는데요. 먼저 59쪽의 첫째 줄을 보시면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 수평면상의 넓이를 얘기한다. 우리가 얘기하는 면적은 이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면적은 요 넓이를 얘기하겠죠. 요 넓이는 뭐죠? 수평면. 그렇죠. 그래서 요 면적을 뭐라고 부르냐면 도면상의 면적 또는 수평면적 이렇게 부릅니다. 도면상의 면적, 수평면적. 요 토지가 도면 위에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면상의 면적, 수평면적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넓이가 있겠죠. 요 면적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표상의 면적 또는 경사면적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어느 쪽 면적이 더 넓을까요? 네? 값이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은 이 면적이죠. 그런데 지적분배에 등록되는 면적은 어느 면적입니까? 이 면적이죠. 어느 면적이 더 넓을까요? 이쪽이 더 넓겠죠.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면적은 소유자나 점유자가 실제 사용하는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이 지적공부에 등록된다. 아니면 더 작은 면적이 등록된다. 작은 면적이 등록되는 겁니다. 이거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전자 면적 측정기를 사용하는 방법, 좌표 면적 계산법 두 가지가 있고요. 어떤 측량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자 면적 측정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평판 측량, 전자 평판 측량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좌표 면적 계산법은 어떤 측량과 연관이 있다고요? 경위 측량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문은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술자가 아니죠. 그건 기술자들이, 지적기사들이 공부하는 조문이고요. 그 다음에 면적 측정의 대상 나와 있는데,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도 측량을 하지만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경계 좌표값을 지표상에 복원할 때도 측량한다고 했죠. 이때 복원 단계 측량은 두 가지가 있는데, 경계복원 측량과 지적현황 측량 두 가지가 있죠. 이 복원 단계의 측량의 특징 네 가지를 좀 암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의 측량 방법과 복원할 때의 측량 방법은 동일한 측량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 두 번째, 복원할 때는 검사 측량을 하지 않는다는 거. 세 번째, 복원할 때는 지적 정리하지 않는다는 거. 네 번째, 면적 측정도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얼핏 기억나셔요? 네, 기억 안 나시면 나중에 측량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면적 측정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네 가지를 이걸 외우시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신 바대로 여기에 경계가 달라진다면, 이 경계가 달라진다면 면적을 다시 측정해야 되겠죠. 맞아요. 두 번째, 경계를 그린다면 면적 측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경계를 그린다든지 경계가 달라지면 면적 측정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좌표값이 달라져도 면적 측정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면적 측정이 필요한 경우는 공통점이 뭘까요? 도면 위의 경계를 그린다든지 또는 도면 위의 경계가 달라지는 경우, 그때는 면적을 측정해야 됩니다. 하나씩 좀 확인해 보죠. 지적공부의 복구, 뭐죠? 지적공부가 없어졌을 때 다시 만드는 게 복구죠. 그러면 도면이 없어졌고 대장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면을 다시 그려야 될 테고 대장도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도면을 다시 그려서 면적을 측정한 다음에 측정된 면적을 대장에 등록해야 되겠죠. 따라서 지적공부의 복구는 면적 측정이 필요합니다. 신규 등록. 한 번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맨 처음에 등록하는 것이 신규 등록이죠. 그러면 도면을 작성해야 될 테고, 도면을 작성했으면 작성된 도면 위에서 면적을 측정해 낼 겁니다. 측정된 면적을 대장에 등록해야 되겠죠. 따라서 신규 등록은 면적 측정이 필요합니다. 등록 전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게 바로 등록 전환이죠. 그러면 임야도와 지적도는 축척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임야도는 소축척, 지적도는 보통 대축척이에요. 그러면 소축척이 임야도에서 대축척이 지적도로 바뀌는 거니까 경계가 보다 정밀해지겠죠. 경계가 보다 정밀해질 테니까 경계가 달라져야 될 겁니다. 따라서 면적이 달라질 테니까 면적 측정해야 됩니다. 축척 변경.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꿔서 등록하는 거죠. 그럼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니까 면적이 어떻게 될까요?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니까 경계가 보다 정밀해지겠죠. 보다 경계가 정밀해질 테니까 경계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면적 바뀔 겁니다. 따라서 면적 측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된 면적 또는 경계를 고치는 경우. 면적을 고쳐야 된다면 다시 측정해야 되겠죠. 경계를 고친다면 다시 측정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죠. 그래서 따라서 경계가 싹 달라지니까 면적도 달라질 테고, 따라서 면적 측정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경계보원 측량, 지적현황 측량에 의하여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경계복원 측량과 지적현황 측량은 복원단기 측량이기 때문에 원칙은 면적 측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 했죠. 맞아요. 그런데 복원단기 측량이라고 하더라도 면적이 잘못 등록된 상태라고 한다면 먼저 고친 다음에 복원해야 되겠죠. 따라서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이건 예외예요. 예외. 그 다음에 거기 위에 보시면 다만이라는 문구를 보죠. 면적 측정의 대상에서 다만. 경계복원 측량과 지적현황 측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은 뭐라고요? 면적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면적 측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면적 측정을 요하지 않는 경우 1번 경계복원 측량과 지적현황 측량은 원칙은 뭐라고요?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2번 토지 합병의 경우에는 면적을 새로 측정합니까? 네. 이쪽은 100번지 토지고 이쪽은 101번지 토지입니다. 여기는 40제곱미터이고 여기는 60제곱미터예요. 그런데 가운데 경계를 이렇게 지우는 게 뭡니까? 합병이에요. 합병. 그러면 이게 한 필지가 되는데 이 한 필지에 대해서 전자면적 측정기나 좌표면적 계산법으로 면적을 다시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덧셈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면적을 측정한다는 방법이라는 얘기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면적을 구해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합병의 경우에는 덧셈만 하면 되니까 면적 측정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합병은 가운데 경계를 지워주기만 하면 되죠. 따라서 경계를 그리는 측량도 필요가 없습니다. 합병은 측량도 필요 없고 측정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측량과 측정은 다른 거예요. 측량도 필요 없고 측정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지목만 고치는 거죠. 그럼 측량도 필요 없고 측정도 필요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도면의 제작성. 도면의 제작성은 뭐냐면 종이로 된 도면 같은 경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가게 되면 지표상의 담장이 무너졌다가 새로 설치하고 또한 도면에 등록된 경계도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 분할과 합병이 반복이 되다 보면 경계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도면을 다시 그려야 되는데 도면을 다시 그리는 방법을 제작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작성은 어떻게 하느냐면 도면 중에서 원도라는 도면이 있습니다. 원도, 근원이 되는 도면이라는 뜻인데요. 이 원도라는 도면은 투명한 아크릴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투명한 아크릴판. 투명한 판으로 되어 있어요. 아크릴판. 이 원도는 지적소관청이 영구 보존합니다. 그럼 이 원도를 가지고 밑에 하얀 종이 깔아 놓습니다. 하얀 종이를. 그리고 그 종이에는 약품 처리가 되어 있어요. 약품 처리가. 그럼 밑에 하얀 종이 놓고 약품 처리된 하얀 종이를 놓고 이 원도를 위에다가 이렇게 위에 배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위에서 빛을 내려줘요. 그러면 원도에 그려져 있는 이 경계가 하얀 종이의 그림자집니다. 그런데 약품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림자가 이게 선이 그어져요. 그걸 제작성 이렇게 부릅니다. 제작성. 그 원도를 가지고 도면을 다시 그리는 건데요. 그러면 원도를 가지고 도면을 다시 그릴 때 이때 면적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안 달라져요. 그럼 면적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의 증감이 없는 단순한 경계의 위치 정정. 이쪽은 100번지 토지고 이쪽은 101번지 토지입니다. 가운데 경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100번지 토지에 대해서 토지대장이 있겠죠. 토지대장이 있겠죠.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대장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 토지대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렇게 등록되어 있고요. 101번지 토지대장에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장에. 그러면 이때 이 대장에 등록된 면적은 정확하다는 것이 다른 자료에 의해서 입증이 된 상태입니다.
대장에 등록된 면적은 정확하다는 것이 증명된 상태예요. 잘못 냈네. 이것도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5로 하겠습니다. 500제곱미터, 500제곱미터. 다른 자료에 의해서 정확하다는 것이 증명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면 위에 그려진 이 경계는 제대로 된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제대로 됐나요? 500제곱미터, 500제곱미터. 근데 이쪽이 넓어 보이지 않습니까? 넓어 보이죠? 그럼 이 경계는 잘못된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면적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경계를 옮겨야 되겠죠? 이렇게 옮겨야 될 겁니다. 넓이가 같은 크기가 되게끔 경계를 옮겨야 될 겁니다. 도면 위에 등록된 경계를 옮겨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이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경계의 위치 정정이라고 부르는데요. 경계의 위치만 정정하겠다는 겁니다. 경계의 위치만 정정하는 것을 경계의 위치 정정이라고 부르는데 이때의 경계의 위치 정정은 측량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도면이 그 경계를 그릴 때는 항상 측량을 통해서 그리는 겁니다. 지금 경계를 새롭게 그려주고 있죠. 지금 그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거 지우고 이거 그려야 되죠. 측량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해요. 이때 하는 측량을 경계의 위치 정정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도면의 경계를 그릴 때는 무조건 측량 들어가야 됩니다. 측량이 필요합니다. 면적 측정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면적 측정. 측량을 통해서 여기 그린 다음에 여기 넓이를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여기다 다시 측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선생님들은 측량과 측정을 같은 용어로 사용하니까 문제가 발생한 건데 측량과 측정은 다른 거예요. 경계를 그릴 때는 측량, 경계나 좌표값을 구할 때는 측량, 넓이를 구할 때는 측정. 완전히 다른 용어입니다. 그래서 면적의 증감이 없는 경계의 위치만 정정할 때는 측량은 필요하지만 측정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행정구역 명칭 명령. 면적과 관련이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 문자 따서 외우기보다는 지적제도에 관한 지식이 조금 쌓이면 전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경계가 달라진다든지 또는 좌표값이 달라지면 또는 경계를 그린다든지 좌표값을 수집할 때는 면적을 측정해야 되고 왜요? 면적이 달라지니까. 근데 그런 게 필요 없다면 면적을 측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면적의 결정 나와 있는데 제곱미터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를 씁니다. 평이나 평 단위를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면적의 결정 방법 이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